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괜찮습니다. 네, 5만 달러 진행을 정석 플레이를 하네요. 쭉 올라가지도 않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하면서 강하다는 거 알려주고. 비트코인 참 강하죠. 네, 제가 비트코인 강하다라는 제목을 2014년도 4월달에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런 모습 보일 때마다 참 나 정말 대단해. 난 진짜 통찰력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그 방송 며칠 안 찍으면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자본의 미스터리, 여러분들이 없는 책, 이걸 제가 또 어제까지 완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완독을 하면서 야 진짜 반칙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책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페이지 수 알려드리면 248페이지하고 249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진짜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진짜 운이 좋았구나. 제가 이 책을 2005년도, 2006년도 뭐 이쯤에 읽었어요. 2007년도쯤에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발견하기 전에 이런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이게 제 잠재의식에서 발현이 됐구나.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데소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런 명시적인 체계인데, 쉽게 말해서 추상적인 체계인데, 그 추상적인 체계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특히 자본주의가 잘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이 번역도 그렇고, 이제 이분의 표현은 자본의 가상적인 측면에 대한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자본의 가상적인 측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경고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중국인들은 금속이 아닌 종이화폐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듣고 유럽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뭐 화폐나 그러니까 종이돈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사용한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주류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컴퓨터 속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소유권과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자본주의자들보다 땀 흘려 일하는 소련의 노무자들과 들판에서 소변을 보거나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남미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훨씬 더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뉴욕 월가에서 막 양복 입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딜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참 별로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불로소득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하고 결부되죠. 이렇게 우리가 들판이나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노동자나 농민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결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문서에서 돈과 사이버 기호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명시화 체제와 마찬가지로 재산 문서도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사기와 부정의 수단으로 여겨졌다. 참 뼈 때리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화폐는 장부다라는 그 명제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고 인류가 그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감나가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만큼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하고 인간이 실제로 이렇게 인류 문명하고 이렇게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결정타가 이제 250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뭐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나는 명시화 체제. 명시화 체제가 바로 이게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명시화 체제, 특히 자본주의 명시화 체제가 개척과 정복에 사용되었던 방식과 그것이 대다수의 운명을 극소수의 손에 쥐어주었던 방식에 대해 반자본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합법적인 문서가 명백한 정복 활동에 사용되었던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명시화의 기술은 근대 사회의 초석이다. 글과 전자화폐, 사이버 기호와 재산 문서를 아무리 비난하고 호평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명시화 체제를 더욱 단순하고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차별 정책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종 모양 단지의 내부에 머무는 사람들의 손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을 다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쓰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하여튼 뭐 이분이 2001년도에 이 책을 썼을 거예요. 1980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책이 나온 거, 번역본이 나온 게 2001년이더라고요. 어쨌건 네. 글과 전자화폐, 사이버 기호와 재산 문서를 아무리 비난하고 혹평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 제가 떠들었던 것들이 저는 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짜집기로 편집이 되어 있다가 비트코인을 만나고 비트코인에서 이게 확 이렇게 구조가 된 거죠. 뭐 어찌 아니 그러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멍하게 있다가 비트코인 발견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었겠죠. 그죠? 제 머릿속에 이제 창고 안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좋은 양서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에르난도 데소토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 발견하셨거든요. 2014년도쯤에 발견하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뛰셔가지고 그 비트 퓨리하고 같이 우크라이나하고 그루지아 문서를 공문서하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뉴스 서치를 해봐도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뭐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르난 데소토도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인문학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이 강한 이 가격을 보면서 느끼셔야 되지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이제 머글들이 아직도 저렇게 버티니까 이 정도 가격인 거지. 카불이나 이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진지한 그런 사태를 진지하게 우리가 만약에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가격이겠습니까? 100배 혹은 뭐 500배 이 정도 더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이렇게 일찍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제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이 영상 뭐 이렇게 제목만 봐가지고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밑에 자막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건 벌써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는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리플에 물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는 리플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지만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저까지 나서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플을 투자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막 가슴에 못을 박을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도 잘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비트코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넓히시고 여러분들 판단에 종합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족보 없는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 저 오태민이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스탈린이 죽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주말에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은. 후르쇼프하고 베레아 사이에 있었던 정치투쟁을 실제 역사에서는 한 2, 3년 걸려서 진행된 정치투쟁을 단 며칠 만에 이제 극화해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후르쇼프가 이제 권력을 잡는데 이제 얼간이 역할을 하죠. 후르쇼프가 얼간이로 있다가 이제 베레아가 방심한 틈을 노리고 이제 얼간이가 이제 권력을 잡는 과정입니다. 스탈린 죽고 나서의 이야기죠. 긴박했던 상황을 이제 한 3, 4일 동안에 긴박했던 상황을 이제 아주 재밌게 묘사를 했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게임은 영어 표현은 약간 다른데 제가 영어 표현 넣겠습니다. 이 게임은 사람의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누군가의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죽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후르시초프의 대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어떤 주제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거짓말 게임을 하잖아요. 이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일반 민중들만 그 억압을 당한 게 아니라 권력의 상층부일수록 더 억압적이죠.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 거짓말하는 게임에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짓이더라도 앞과 뒤가 맞으면 진실로 인정이 되고 진실이라도 말을 버벅거리고 앞과 뒤가 안 맞으면 바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후르쇼프도 이제 그런 것에서 권력의 2인자 노릇을 했었지만 그런 거에 익숙한 이 게임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설득을 해요.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죽은 스탈린의 딸을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어쨌건 이 후르쇼프의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그 영화에서.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네가 진실을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은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본 거는 뭐 2년 전인가 봤는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게임 그런 설벌한 게임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설벌하거든요. 이게 지적인 게임에서는 허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제 초창기에 이제 그 나타나셔서 댓글로다가 이제 저를 이제 저격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글과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아는 게 없고 그냥 이런 걸 즐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익명성 속에 딱 있으면서 굉장히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잽이 이 사람이 즐기는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읽어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제가 읽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는 게 없구나. 이 사람 최소한 제 책이나 제 칼럼도 안 읽고 지금 나를 저격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상대할 가치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비트코인과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알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뭔가 주장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장할 레벨이 아닌데 본인이 그냥 이게 주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계속 댓글 다는 걸 제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댓글 다신 분에게 제가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직접 대답은 안 하고 직접 대답할 가치도 없어서 돌려서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뭐 1,900억 개의 비트코인이 생성,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아웃풋에 그 호텔 얘기 했잖아요? 그 호텔에, 어느 호텔 방에 그 액수가 갑자기 9867543 뭐 이렇게 쭉 나가게 이렇게 비트코인을 생성해서 2개를 생성해서 그렇게 됐는데 90분 만에 발견됐다고 그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누가 모르게 생성해가지고 어디 거래소로 옮겨놓은 거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는 그럼 물어보는 즉시 비트코인을 아무것도 모르나. 비트코인 무슨 땡그랑 하는 동전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은 장부책이고 여러분 지갑에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호텔에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 빼돌다는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호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영상 중에 람보 나온 거 람보. 실버스타 스탈론 딱 물론 약 먹은 거겠지만 어쨌건 그 멋진 상체가 나온 썸네일을 클릭하셔서 공부하십시오. 여러 번 돌려보세요.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보관되는지. 비트코인 호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이따만한 방이 이렇게 안 들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누구예요? 그런 주장하는 인간이. 그런 주장하는 인간은 비트코인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일이 이런 걸 상대해야 되냐라는 회의가 좀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죽습니다. 이 게임은. 좀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죽진 않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잖아요. 많은 기회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2014년, 15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1억만 투자했으면 얼마예요 지금? 100억이에요 100억. 민간인이 100억을 평생 살면서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그 사람들한테 지나갔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뒤 안 맞는 거 막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태민 괴롭히는 거가 재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카불에서는 살려고 비행기 위에 올라가고 미국 우리도 공군 장교 하면서 한 번씩 타보거든요. 그 계열의 수송기? 엄청 시끄러운데 와, 그 안에 진짜 막 600명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예.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의 게임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진짜 죽고 사느냐의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CBDC도 그렇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뭘 착각하고 있냐 하면 국제 송금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국제 송금이 불편한 이유가 리플하고 XRP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이더하고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만 이제 굉장히 결탁되어 있는데 정밀하게 말하면 비트코인 코인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구별이 됩니다. 플랫폼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코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두드러진 게 리플이죠. XRP는 별개고 리플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국제 환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페이먼트 툴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사업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리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XRP의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올라가기도 하니까 제가 뭐 단정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제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주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주장인지. 그럼 여태까지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데 1944년도에 미국의 휴양지에 모여가지고 각국의 대표들이 사인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오는데 물론 뭐 골조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부를 말이 없어서 경제학자들은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국제정치학에서는 그냥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근데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송수금이 불편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말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 판에 안 들어왔거든요. 고수들이, 주류들이. 편견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경제학 강의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 끝나겠죠. 뭐. 이제 주류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CBDC 때문에라도.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국제 간의 송수금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거를 기술 때문이 안 되니까 이제 기술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CBDC에 대해서 그렇게, 냉소적으로, 저건 쇼다. 나오더라도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나올 거다. 리테일 CBDC하고 벌써 IMF 보고서 보면 리테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CBDC하고 중앙은행들 간에 사용하는 CBDC하고 구별해서 뭐 리테일 CBDC라는 말을 새로 창조를 했는데 리테일 CBDC는 안 나온다는 거죠. CBDC 나오는 게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거나 반발심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덜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좋은 책이 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절판됐어요.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던 비서가 여러 권의 책을 제 책을 가져가면서 그 책하고 몇 권 제가 진짜 아끼는 것만 콕 집어서 안 돌려주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저도 도서관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번에 영상 안 찍는 며칠 동안 그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도서관에서 대출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구할 것 같아요. 전자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각주가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책 자체가 어렵고 아마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는 5번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봐야 되고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야 될 아주 명저예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두꺼운 책까지 공부할 수 없는 분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해서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 자료로 공부하십시오. 이거 제가 어저께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어로다가 클릭해가지고 찾은 건데 여기 제가 제목 올리겠습니다. 예, 물론 영어지만 뭐 그 책에 비해서 엄청 얇고 이 논문에 어제 쭉 읽었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은 3인의 주인공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영국의 경제학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영국의 대표인 케인즈. 네. 그 다음에 한 명은 케인즈의 파트너였던 미국 국무부의 덱스터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 대통령이죠. 루즈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강했다 해도 써있지만 루즈벨트를 우리가 자유주의, 전통적인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대통령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분은 대공황 이후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금을 뺏었죠. 미국 국민들이 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리고 금을 헐값에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그 초창기, 권력 초창기부터 알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루즈벨트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에서는 국제적인 금융의 그 균형보다는 각 국가의 정책적인 자율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화폐라든가 근본위제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케인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덱스터 화이트, 이 사람은 미국의 대표였는데, 이제 케인즈하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씨름을 했지, 사실 케인즈하고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고, 실제로 이 협상이 끝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소련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줬다는 힘으로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도 브레튼 회의 때 보면은 소련 대표들하고 있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철학도 그렇고 사실 친소파거든요. 그 당시에 소련이 그 정도까지 이렇게 무도할지라고 서방이 잘 몰랐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상적인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그리고 덱스터 화이트는 실제로 간첩혐의 기소까지 되었고, 그 다음 루즈벨트도 자유주의적 대통령 아니다 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지금의 기준에서는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말하기보다는 국가의 관료 엘리트가 그 대중과 시장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스템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갈 때마다 환전하고, 그 다음에 쓰고 돌아올 때마다 잔돈을 안 바꿔주고 다시 은행한테 뜯기고 이럴 때마다 은행들이 돈을 뜯어먹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음모론자들의 주장처럼 은행을 움직이는 500년 된, 400년 된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 해먹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통 학문적으로는 이제 이 3인, 케인즈, 덱스터, 그 다음에 루즈벨트의 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3인의 생각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불편하니까 기술이 없어. 스위프트 코드가 같은 후진 걸 사용하니까 리플로 바꿔야 돼. 기술이 없어서겠습니까? 일부러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캐피탈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통제하려니까 일반 개인과 기업이 그 국가를 넘어서면서 자본을 이동하는 걸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각국의 통화 주권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근본위제로 회귀를 하거든요. 영국이 파운드화가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금으로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근본위제로 돌아가서 건전화폐가 돼야 된다는 그 학자들의 이 여론 때문에,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본위제로 회귀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이 엉망이 됩니다. 물론 오스트리안들은 그걸 다르게 해석하지만 주류 경제학에서는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디플레이션과 공황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즉 다시 파시즘을 낳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금융의 혼란을 그린 책이 바로 금융의 제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되게 두껍죠? 이런 거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책도 여러 군데서 인용을 합니다. 이건 철저히 케인즈한 입장에서 그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금융 혼란을 그린 건데, 이게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어도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굉장히 난삽해요. 막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왜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그 책에서도 이게 인용이 돼요. 물론 다른 관점이 인용이 되지만, 이 책의 그러니까 주제는 한마디로 케인즈를 따랐으면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 근데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1차 대전이 끝나고 공황이 오고 막 그 파시즘이 대두한 거는 전부 케인즈 말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거죠. 한마디로 케인즈안이 이제 정리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1944년도에 이제 구조화할 때 이런 엘리트들의 전승국의 엘리트, 초 엘리트들이죠. 그 전승국의 초 엘리트들이 이런 생각을 잔뜩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계화폐가 운영이 되면 한 군데에서의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이 갖고 있는 그 디플레이션 속성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서
뭐라 그래야지, 디플레이션과 공황이 진행되고, 그리고 금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그 국가들의 경쟁 때문에 중상주의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보호무역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블록마다 이렇게 완전히 담을 쌓고 그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막 수출만 하려고 하는 거고, 외부에 대해서 수입은 안 하려고 하면서 보호무역이. 그래서 보호무역과 디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위기의 확산이 모두 이 금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세계화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칸막이를 쫙 두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으면 이제 200개의 칸막이가 있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1944년도 이후 지금까지 체제는 세계화폐를 교사라고 목조르고, 그리고 그 세계화폐 대신에 IMF라든가 이런 수많은 국제기구와 그 다음에 G7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비공식적이지만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그 수뇌부들과의 회담,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재무부 장관들 간의 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이 누더기 패치웍이잖아요. 이 누더기 시스템을, 말도 안 되는 누더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이거를 만들 당시에 덱스터 화이트인 미국 대표하고 케인즈하고 뭘 가지고 싸웠냐면, 이 근본위제를 이탈하는 거는 확실하고, 근본위제 이탈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어느 한 나라가 무역 적자를 좀 오래 쌓도록, 원래 금은 이게 자율 조정이 되거든요. 무역 적자를 오래 쌓도록 이렇게 관대하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역 적자를 이제 한도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신사협정 비슷하게. 그래서 케인즈는 자기 영국이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좀 200억 달러까지 좀 이렇게 한도를 줘서 좀 넉넉하게 무역 적자를 쌓아도 이게 급격한 그런 어떤 그런 정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당시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걸 줄이려고 했죠. 20억 달러로 줄이자. 10배나 차이가 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한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덱스터하고 케인즈 사이에서 이제 협상 했던 게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어쨌건 제 대표적인 코미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케인즈도 그렇고 덱스터도 그렇고 덱스터 화이터도 그렇고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 될 거라는 생각을 조차 안 했어요. 10년 만에 깨지고 그 미국이 예외 국가가 돼버린 거죠. 룰을 브레이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질서라는 건요, 그 질서를 창안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는 생명체고, 그리고 이 질서가 어디 하늘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정치라는 기반 위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그 대마가 큰 것이 흔들리면 예외를 적용해야 돼. 고무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축구 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파로부터 임명된 자가 축구 심판을 하는데, 그 축구 경기에 피파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공정할 수 있겠지만, 피파의 존립이 달렸다. 그러면 그 심판이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존립이 달린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그 케인즈 말을 따라서 200억 달러까지도 무역 적자를 쌓을 수 있게 이렇게 느슨하게 했다면 조금 욕을 덜 먹으면서 이 질서를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미국 자체가 이 룰에 의해 가지고 이 룰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룰이 계속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태환 정지로까지 갔는데,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아이디어 중에 이상주의가 있었고, 공산주의 자체가 이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주의가 있었고, 그 이상주의 영향에 따라서 각 국가의 개별적인 국가의 주권을 주면 각 국가의 정치적인 리더들이 자국 국민을 위해서 금으로부터 해방돼서, 금이라는 굉장히 그 인색하고 어떤 유도리도 없는 그런 화폐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돼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화폐 시스템을 좀 느슨하게 운영할 수 있고 주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루즈벨트와 덱스터 화이트와 케인즈의 이상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건 뭐냐면, 그냥 백성들이, 일반 민중들이, 전 세계에 40억 명 이상이 되는 국민들이 진짜 깡패들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제국주의라 하더라도 그 제국은 모든 인민에게 깡패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룰앤오더를 가지고 다스릴 수밖에 없거든요. 룰앤오더를 가지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제국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국이 권력이 넓어질수록 룰앤오더 속에서 개인들이 숨쉴 공간이 생기는데, 각국에 200개나 되는 그 수많은 각국이 전부 깡패가 돼가지고 전부 그 엘리트들이 전부 그 자기 백성들의 양털을 깎는 거죠. 그것이 허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플의 의도와는 다르게 리플이라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스위프트 코드를 대체하고 은행들 간에 이렇게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정부들한테 나중에 토마호크 권리가 돼서 나중에 정부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간다. 오케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지금이냐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런 공부를 뭐 이런 걸 읽고 이런 두꺼운 책을 보고 제가 오늘 소개하지 않은 진짜 두꺼운 책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런 책을 보고 뭐 이러면서 옥태민이 내리는 결론은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술일 수밖에 없는 게 왜 예술이냐?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류들이. 왜냐하면 이게 관성 때문에 그렇죠. 이 시스템이 뭐 불편하고 뭐 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 아래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게 전부 밥그릇이고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스템을 존속시키려는 그런 굉장한 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이 그것이 이 리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우리가 더 이렇게 편리하고 좋으니까 이걸 쓰는 게 어때요? 이런 걸로 다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 비트코인처럼 해머여야 돼요. 그냥 대가리를 깨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씨가 괜찮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카불이나 이런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지금 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이라는 게 저렇게 쓰일 수 있구나. 그런데 비트코인이 없앨 수가 없구나. 공부를 좀 해보면 이제 미국 캐서린 홍 검사처럼 아 비트코인은 기소할 수 없구나. 비트코인은 법정에 세울 수가 없구나. 비트코인은 금지할 수가 없구나. 법정에 세울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법정에 세울 대상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공존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을 선택하는 방식이 결국은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너무나 이상적이다. 그래서 CBDC도 완전 이상주의자들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CBDC가 나온 거면 블록체인 이전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이미 전자화된 인터넷 기술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다음에 골드, 이골드라는 것 자체가 그게 정부가 해버리면 그게 CBDC거든요. 민간 기업이 해서 그렇지. 그러면 할 생각이 있었으면 민간 기업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정부가 이골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근본이제가 돌아가면서 그 각국의 주권국가의 화폐가 이렇게 있고 그것이 이렇게 건너가면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서버가 혼자 갖고 있느냐, 여러 명이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서버를 여러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블록체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게 앞뒤가 맞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수렴이 돼요. CBDC도 검토하다가 이상주의자들이 검토하다가 현실주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개소리하지 마. CBDC 하면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파탄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브레이크를 걸 거란 말이죠. 혹시나 해가지고 미국이 CBDC를 한다면 진짜 저는 그림자 정부가 있다는 걸 진지하게 고민할 겁니다. 진짜 그림자 정부가 달러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끔 각국의 통화를 다 작살내고 그러니까 각국의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비트코인과의 공존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달러를 그냥 무한정 소유하고 달러를 장벽 없이 거래로 쓰는 것을 우리나라 한국은행 국장님이 허용하겠어요? 우리 한국은행 국장님한테 물어보자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달러 받고 달러 보내고 막 어느 미국이 아니라 미국과의 거래랑 상관없이 일반 개인이 막 탄자니아 추장한테 달러 보내고 이게 더 나아요. 한국은행 국장님 입장에서 그냥 가격이 이렇게 지랄 같고 그 다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이런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신한은행 농협 이런 데서 그냥 커스터디로 가지고 있고 간접 소유를 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지식인들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도 막 계속 가격 올라가고 또 나와서 위험합니다. 그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좀 하는 게 더 나아요. 어느 경우에 한국은행의 존립을 위해서 한국은행이라는 것이 존치되기 위해서 더 낫겠습니까? 이거 물어보자고요. 이게 한국은행만의 고민이겠어요? 제가 보기에 일본하고 독일 정도 빼놓고는요. CBDC, 달러 CBDC가 리테일 CBDC, 그러니까 일반 인류가 그냥 달러를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는 이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하고 독일의 중앙은행 정도, 독일 중앙은행이 없죠. 하여튼 독일, 그 다음에 정도 빼놓고는 다 그 중앙은행들이 일거리가 없어질 거예요. 이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지한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아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분들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서 달러 CBDC보다는 비트코인 낫다. 비트코인 되게 천사로 보여요. 달러 CBDC 생각해보면. 네. 아마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하고 로즈벨트가 다시 무덤에 돌아와서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면,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달러 CBDC고 웬 개소리. 이렇게 할걸요? 물론 세상은 미칠 수 있고, 무지가 또,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또 인류 역사의 또 묘미니까 제가 장담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무지가 됐건 지가 됐건 사실이건 거짓이건 스탈린 죽었다에 나오는 대사처럼 하여튼 앞뒤는 맞아야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동아줄을 못 잡거나 하는 겁니다. 그게 긴장이 되는 거죠. 맨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웃기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웃기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2014년도 4월에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에르난도 데소토 같은 분이 쓴 이런 명저들을 읽어왔던 그 짬밥 때문에 제 의식 속에 있었던 그런 수용체가, 지식의 수용체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거죠. 예, 그렇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렇게 된 건데, 발견하자마자 제가 주변에 그렇게 책을 뿌리고 막 알려나갔던 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각자의 살면서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확신을 했어요. 내가 얘기해주는 이 비트코인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당신의 미래에 훨씬 더 결정적이야, 이 비트코인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트코인 5만 달러가 통과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만 이번 주말에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같이 축하하자고요. 여러분 또 다음에 뵈어요. 감사합니다.